오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재점화된 모양새인데 관련해서 먼저 각 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좌우할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론의 장에서 다시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하는 정식 제안입니다.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연성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할 문제죠.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법인의 방안이라면 저희들은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했고 오늘은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점점 더 박차를 가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의제 던지기로 알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위까지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또 정치권, 구체적으로는 통합등도 참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왜 이런 거를 제기를 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처방을 내세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한번 추진했다가 위헌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이걸 무산시킨 그런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내세운 명분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토 균형 발전 플러스 서울 수도권 과밀화 해소, 그리고 부동산 문제 해결, 이 두 가지가 더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와 지금이 좀 달라진 게 더 뭐냐면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심화됐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전체의 50%가 넘는 인구가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수도권 면적은 11.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리면 결국은 집값, 부동산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으로 분산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대표적인 권력기관이 국회,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육기관도 이전하고, 대기업도 이전하면은 자연스럽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해소되면서 집값도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여야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당도 분명한 답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4년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내린 사안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게 헌재된 게 부동산 이슈하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명분이 갑자기 확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 설명을 좀 김태년 원내대표가 좀 잘했어야 된다. 다시 네. 말하면, 그러면 이게 왜 부동산 문제와 수도권 이전, 행정수도 이전이 네. 왜 이렇게 연결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보다 범위가 좀 다른 문제잖아요. 다시 말하면 수도권의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가 그러면 행정수도 이전 안 했기 때문입니까? 말을 바꾼다면 그 부동산 수도권의 집값 문제가 그 수도권 우리가 수도를 이전 안 해서 행정수도 이전 안 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생긴 건 아니잖아요. 범위와 범주가 다른 문제인데 이것을 좀 혼재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그리고 느닷없잖아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명분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과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좋아요. 넓게 퍼뜨리고 하는 게 다 좋은데, 그럼 그거는 그대로 하고 부동산 문제 별도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느닷없이 들고 나오시는 바람에 제가 볼 때 민주당이나 청와대하고도 이야기가 별로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다시
소위원회까지 특위까지 만들자 하는 것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을 안 해서 집값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네. 행정수도를 이전을 한다면 집값이 좀 부수적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을 수는 것이다. 있죠. 예, 뭐 이런 있어요. 이야기를 한 것 근데 같은데. 범주가 다르다는 거죠. 이건 사실 일종의 천도잖아요. 수도 이전이잖아요. 예. 청와대와 국회 모든 걸 옮기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16년이 안 16년 된다고 전에. 안 된다는 헌재 판결을 내렸던 거. 사정이 달라졌으니까 어떨 때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큰 문제는 원내대표가 갑자기 느닷없이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제안할 것은 아니다. 그 진정성이 있으려면 국가 균형 발전이나 수도권 가밀 해소,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거 다 지방 소멸 대책을 세우려면은 다른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오히려 온당하다고 보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지금 좀 이 두 신현님하고 부분을- 좀 생각이 네. 다른 게 예. 범주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근본이 같은 문제예요. 아. 자 보세요. 사람이 누구든지 다 성공하고 돈을 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서울에 모든 권력이 다 있잖아요. 정치 권력, 뭐 교육 권력, 문화 권력, 돈 권력.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서울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땅값, 집값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으로 보면은 지방은 소멸하고 있어요. 다 서울로 오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이건 매우 좋지 않는 거고 그러면 계속해서 몰리는데 이거는 어느 정권이 와도 부동산 해법을 확실하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좀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방금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네. 위헌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그리고 세종시를 먼저 발전시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통합당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위헌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2004년에는 분명히 위헌 결정을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대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당시 헌재도 얘기했어요.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관습 헌법을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2017년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찬성이 55%예요. 반대가 33%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찬성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사람들이 다 떠나면서 소멸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민들에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행정수도를 좀 제발 지방으로 이전해서 우리도 좀 발전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수도권 거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정말로 서울의 모든 것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좀 분산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훨씬 더 찬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생존권 문제, 주거권 문제가 해결되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하고도 밀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위헌 논리로 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부 얘기를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교수님 부분과 관련해서 개헌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교수님 말씀하고 저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진짜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수도권의 과밀 현상이 높아지면서 네. 모든 이제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예. 분명히 국가가 정책을 내놔야죠. 하지만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이것이 툭 튀어나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잖아요. 네,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신지 사전에 알것 그런 같습니다. 이야기도 예. 언급도 전혀 없었고 당내 민주당 내와 여권 안에서 수도권 이전에 대한 수도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된 것 같지 않은데 느닷없이 나오는 저는 그것이 진심이 예. 의심된다는 이야기고 진정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자조건 그런 자생 능력 있는 혁신 도시를 지방에 많이 만들자는 데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정책은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네. 정책이죠. 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두 분의 생각은 충분히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이 됐을 것 같고 그 어쨌든 이전을 명문화하려면은 개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사실 집권 초반에도 어려운 게 개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도 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그러니까- 대한 생각을 좀 여쭙게. 예. 이게 뭐 헌법재판소 구성도 바뀌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마 여론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져 있잖아요. 관습헌법이든 어떻게 간에 적어도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는 것은 헌법 개정 사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저는 하려고 그러면은 다 좋아요. 뭐 어쨌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여당이니까 당론으로 수도 이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청와대 주인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도 옮길 수 있다, 옮기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여권의 입장이 싹 정리되는 게 맞다고요. 이게 안 그러면은 당연히 서울시 안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수도권 안에서도 다시 하면 저 반대하는 의원 나올 수 있고 복잡해진다고요. 저는 그런 점을 자꾸 걱정하는 겁니다. 네. 예. 제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여권은 이미 입장이 정해져 있어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대통령 발의로 했어요. 거기 보면은 그 개헌안에 보면은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을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이 얘기는 지난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위헌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법률로 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방법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헌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아예 개헌으로 수도권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이제 개헌의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개헌은 안 하더라도 국민투표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투표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때 국민들의 참정권, 즉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법률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위헌이다라는 이제 그런 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법을 개정해서 다시 한번 헌재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한 부분이 이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러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헌재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각도 다르고 헌재 판단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뭐 하는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건가는 자기들이 선택할 것이고, 그러나 다시 반복된 얘기인데 이러한 중요한 국가 대사에 통합당도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나눈 것만큼이나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행정수도 얘기가 나오기 전에 또 가장 논쟁이 뜨거웠던 게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 대안으로 태릉 골프장을 또 이제 새로 주택 공급 확보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또 그린벨트 해제와 얽혀 있는 부분도 있고 공급의 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급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누구의 주장이고 누구의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당초 이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강남 지역에 세곡동, 내곡동 지역에 네. 한 뭐 10,000채에서 20,000채 정도 질 땅이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으로 올라왔는데, 그 논리라면은 그러면 강남에 공급하면 질이 좋은 거고 강북에 주택을 공급하면 질이 나쁜 건가라는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자리에서 앞으로 그린벨트는 보존한다. 라고 입장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일단락된 것 같아요.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 지역 아니냐?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좀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그린벨트하고 좀 다른 게 첫 번째로 이 태릉 골프장은 국방부 소유예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하는 절차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네. 거.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의 협조도 상당히 필요한데 서울시가 상당히 협조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계실 때 그린벨트를 유지하자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유지 입장을 밝혀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서울시도 상당 부분 협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린벨트 보존이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연 환경이라든지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태릉 군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거와 좀 다르게 군사시설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태릉 군 골프장하고 육사까지 함께 이전하면은 제가 볼 때 육사는 외곽 지역으로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만 채 정도의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 이상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네, 할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예. 그 이제 그린벨트 문제 이런 건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제가 유심히 봤던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정부의 이제 내부의 정책 혼선인데, 그린벨트 문제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당경 협의가 다 된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뭐 어느 날 보니까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힌 거고, 그다음에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도 금융세제 개편안이 이미 다 당경 협의를 통해서 확정됐는데 다시 한번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이렇게 정책의 내부 혼선이 심하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런 것은 원칙과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많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만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전해졌는데 경찰이 고소가 이루어졌던 시각보다 2시간 앞서서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박원순 전 시장에게 알려줬는가 이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앞으로 추이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진상 규명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초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소 사실을 유출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아예 단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도 뚜렷한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식으로 고소를 접수한 시간은 한 4시 40분쯤 되는데 서울청에 또 2시 28분쯤에 피해자 측에서 변호인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다시 서울청에서 또 한 3시 반쯤 전화해서 3시쯤 해서 고소를 정말 할 거냐라고 물어봤고 그리고 이제 가장 여기서 용의선상에 오른 분은 임순영 젠더 특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3시에서 3시 반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라는 걸 물어봤다면 그러면 이분은 뭔가 이런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고 그러면 어디서 알았느냐? 혹시 경찰 쪽에서 또는 누군가로부터 받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통합당이 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따졌는데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에서는 유출된 적이 없다. 만약에 유출이 됐다면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맹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금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니까 진상 규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순영 특보를 오늘 새벽까지 한 5시간 반 조사했는데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상을 최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피해자 보호 첫걸음이고 두 번째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열적인 양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지금 야권에서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좀 명확하게 의혹을 밝혀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침묵이 이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게 좀 넓게 보면은 세 가닥이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자체 진상조사예요. 조사를 한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내부 진상조사 차원에서 그칠 하나, 아직도 구성도 안 됐습니다만 하나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조사가 있고 경찰에서 검찰에서 하는 수사가 있을 텐데 현재 진행 중에서는 경찰 조사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경찰이 처음부터 이거는 너무 좀 소극적으로 임했다. 다시 말하면 변사 사건 처리 지침에 의해서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이 피해자가 피고소인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성북 경찰서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하나에서 조사했잖아요. 사실은 이 근데 아시는 대로 이제 피고소 사실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수사 사항이 미리 전달된 그거는 다른 사안인데 이 사건은 슬쩍 너무 비중을 적게 두고 조사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영장 청구 신청하는 것도 그냥 변사 사건처럼 하니까 법원에서는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영장 안 내준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수사 사항 유출건으로 만약에 영장을 신청했다면 법원에서 내줄 가능성이 높았다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어떠냐? 검찰은 경찰이 하는 거 봐서 나서겠다는 태도란 말이에요. 지금은 경찰이 중요하다. 그런데 다만 이제 임모 특보 같은 경우는 젠더 특보인데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요. 현재 경찰 역시 그런 사실에 누설에 어떤 피해자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이 결국은 나서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또 이게 지금 검경 수사권의 조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큰 사건입니다. 정식 사건이에요. 비중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민감용 경찰청장이나 새로 취임할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사 사건이 아니라 그 2차 가해와 그리고 서울시의 은폐 의혹 그리고
그 피고 수사 상황에 사전 누설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해요.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네. 각오가 필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다음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보죠.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어제 저희가 박주민 최고위원과 국회의원 생중계 연설을 해서 당대표 출마를 할 것이냐 물었더니 오늘 오후쯤에 좀 답변을 하겠다라고 했고 결국에는 출마하는 쪽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돌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한 변수가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박주민 의원이 왜 갑자기 도전했을까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제 굉장히 젊은 층을 대변하는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분이거든요. 1973년생이니까 최고위원 중에 뭐 사실상 최연소 최고위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1위 21% 해가지고 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젊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개혁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담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퇴로 인해서 결국은 내년 4월 9일 날 보궐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변수가 생긴 거예요. 당초 본인은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쭉 행보를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젠더 문제와 얽히면서 보궐선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공천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공천한다면 여성 후보가 나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연스럽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에 도전해서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 정치적인 길을 열어가자.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내 4선 이상 중진들이 줄줄이 이제 김부겸 전 의원, 이낙연 의원, 이강구도가 되면서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정말 그야말로 돌발 변수가 된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예. 알 수 없습니다만 느낌상으로 보면 첫째는 이른바 386 세대들의 대타가 한 분 나온 거 아닌가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연배나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좀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이분 캐릭터가 뭐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아주 젊고 자기 목소리가 강한 분이잖아요. 그런 거 하나 있는 거고 또한 그래서 저는 보기에는 결국은 좀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오히려 염두에 두는 행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제가 볼 때는 그 남성 후보냐 여성 후보냐 하는 이른바 그 성 문제에서 오히려 세대 문제로 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걸로 바꾸려는 전략적 판단까지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까지 깔려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다면 후보의 개인 몸집 불리기를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면 좋고 아니면은 그 2파전에 좀 지리한 양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386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후배 세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역동성을 높여는 민주당으로서 아주 좋은 구도예요. 네. 아까 이제 왜 나왔는지를 좀 살펴봐 주셨는데 나오게 되면서 그 영향력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친문 표심이 조금은 갈라지는 거 아니냐. 그 때문에 지금 김부겸 전 의원한테 조금 더 불리해지는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서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친문 핵심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세대 교체론자니까 친문 표심이 이쪽으로 상당히 이동할 것으로 그 부분은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불리하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부겸 전 의원도 그러고 이낙연 의원도 그러고 친문 적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낙연 의원이 저는 더 손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1년 넘게 대선 주자 1위로 독보적인 그런 행보를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낙연 대세론도 있었고 그러면 이낙연 대세론의 근본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결국은 친문 지지층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문 핵심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낙연 의원의 핵심 그 파워 베이스가 친문이라면은 친문이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가면 이낙연 의원이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보다는 오히려 이낙연 대세론을 견제하려는 장외 대선 주자들의 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즉 정세균, 뭐 김경수, 김두관 또는 뭐 추미애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도 상당히 김부겸을 도와주는 것 같고 또 뭐 이재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오히려 박주민 의원의 출마로 인해서
판세가 바뀌면서 이낙연 의원이 불리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의원이 당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왜냐하면은 대선 주자 1위인데 어쨌든 이런 1위 주자를 낙마를 시키면은 상당히 여권으로서 큰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나 당선이 됐다고만 해서 과연 꼭 유리한 거냐?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한 득표차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게 근소한 표차로 어렵게 이기면은 이낙연 대선원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당대표가 돼도 오히려 큰 탄력을 받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표차로 이기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어제 굉장히 박주민 의원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대표로 출마를 선언하게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과연 출마할 변이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요. 현재 당을 굉장히 비판을 했더라고요. 어떤 거요? 당이 국민과 교감을 잘 하지 못한다. 네. 176석이나 만들어줬는데 오히려 국민을 걱정만 하는 구경꾼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든다라고 상당히 어느 정도는 현 지도부를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박주민은 역시 이제 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세대 교체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죠. 즉 그리고 정치는 박주민 의원 말이 맞는 게 국민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사이다 발언 계속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발언과 상당히 전략적인 결이 달라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본인이 세력으로 삼아야 되는 게 친문 핵심이 아니고 국민 그리고 또 구체적이라면 중도 심지어는 범보수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원칙론으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친문 핵심이고 또 이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젊은이니까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라라는 것 하나, 그리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라는 것 하나, 그리고 분명한 원칙론을 내라는 것,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주민 의원이 이런 목소리를 내놨고 그런 목소리를 내놓지 않는다면 박주민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이유도 없는 거죠.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맞게 분명한 색깔 내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